오늘의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래는 주요 내용입니다. 1. 인도의 어리석음. 2. 한국 무기의 차이. 안녕하세요. 한국이 수십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규모의 잠수함 수출에 성공할 것 같습니다. 거래 대상은 자원대국 호주인데요. 현재 호주는 자국의 신형 재래식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즉, 현 세대의 가장 강력한 디젤 잠수함을 만들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를 다급하게 찾고 있습니다. 모커스에서 제공한다는 원잠에 꽂혀서 무리하게 기존 사업을 뒤엎었다가 발생한 잠수함 쇼크를 수습할 구원투수를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022년 10월 현재를 기준으로 호주를 구원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이는 절대 과장이 아닌데요. 왜냐하면 현재 호주에게 잠수함을 팔 수 있는 나라 중 호주의 입장을 가장 맞춰줄 나라가 대한민국뿐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호주가 만약 재래식 잠수함 사업을 재개한다면 한국이 사업을 수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모든 사업에는 자칫 잘못했다가는 큰 피해를 볼 수 있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일단 수주에 성공하면 무조건 대박처럼 보이는 호주의 잠수함 도입 사업에도 이런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조건입니다. 현재 호주는 만약 디젤 잠수함 도입이 재개될 경우 완전한 기술 이전과 더불어 모든 잠수함을 호주조선소가 호주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국에 대응해야 하니 빨리 만들어야 한다는 기한까지 붙였는데요. 그래서 과도한 기술 이전과 무리한 건조 일정을 무턱대고 맞춰주려다가 버는 돈보다 무언가를 더 잃는 참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 비슷한 일도 있었는데요. 바로 인도의 P75I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 규모가 10조 원에 달하는 인도의 라이선스 잠수함 도입 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인도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은 기업들이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다며 입찰을 포기했고 결국 2022년 10월 현재 사업 폐기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주가 제시할 조건이 부담하다면 호주의 잠수함 도입 사업 역시 인도의 P75I 사업처럼 사업이 파탄날 수 있다는 것이며 무턱대고 사업에 참가한 한국이 피를 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의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험을 피하다 보면 결코 성공할 수 없기 때문인데요. 세상에 공짜는 없으며 도전 없이 일확천금을 버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즉, 큰 돈을 벌려면 어떤 일이든 시작을 해야 하는 것은 당면한데요. 그러니 호주의 잠수함 도입 사업은 위험하더라도 시도해야 할 사업이라는 뜻입니다. 게다가 호주가 내건 조건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엄청난 혈맹을 얻으면서 한국이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도 뒷배경을 모른다면 공감하기 쉽지 않으실 텐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이 호주의 잠수함을 파는 게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은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지금 당장 호주가 재래식 잠수함 도입 사업을 재개할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나라는 크게 세 뿐입니다. 바로 독일, 프랑스 그리고 한국뿐인데요. 이외에도 일본, 스페인, 러시아 역시 사업에 참가할 수 있으나 러시아는 호주의 적성국인데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스페인은 요구 조건을 만족할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일본은 기술 이전을 하지 않는 것은 물론 도입한 무기의 수리를 일본에서 해야 한다는 황당한 조건을 걸어 호주의 관심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독일, 프랑스 중 프랑스가 제시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지인 쇼트핀 바라쿠다는 척당 건조 단가가 3조 원이 넘어 호주가 이전 잠수함 사업을 깨버린 원흉입니다. 따라서 호주는 오직 한국과 독일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그러나 독일은 호주가 요구하는 3,000톤 이상의 최신식 디젤 잠수함을 건조한 경험이 없습니다. 수출용으로 설계한 216급 잠수함이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설계에 그쳤고 실적이 있는 수출용 잠수함이나 독일 해군의 잠수함은 2,000톤조차 되지 않는 소형함입니다. 그러므로 현재 호주가 원하는 잠수함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오로지 한국뿐입니다. 만약 호주가 이번에 재래식 잠수함 도입을 재개하더라도 이전의 C-1000 사업에서 호주가 내건 조건인 기술 이전과 호주 조선소에서 잠수함 생산을 그대로 요구한다면
우리는 이 사업의 최종 후보가 될 확률이 높은데요.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사업 참여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비슷한 케이스 중 매우 안 좋은 사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례는 인도의 P75I 사업입니다. 곧 다가올 2022년 12월에 인도에서 55억 달러, 우리 돈 7조 8,700억 원 상당이 초대형 잠수함 도입 사업 P751의 접수가 마감됩니다. 하지만 세계 방산기업들의 반응은 냉담합니다. 후속 지원까지 고려하면 1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이득을 취할 수 있음에도 아직까지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인 기업은 전 세계에서 한국의 대우조선해양과 스페인 나반티아뿐입니다. 게다가 나반티아의 경우 인도가 요구한 잠수함 성능과 사업 조건을 충족할 기술이 없으므로 현재 인도와 잠수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리고 모든 조건을 만족한 한국의 디메이도 사업 철수를 검토 중입니다. 평상시 한국 방산기업이 남들이 안 한다는 사업을 도맡아 하며 성장했다는 것을 떠올려보면 이는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 사업의 뒷배경을 살펴보면 그럴 만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요구 성능입니다. 인도 해군은 P751로 획득할 잠수함이 최대 10,000km의 항속거리를 가졌으며 30일 이상 수중에서 작전이 가능하고 60일 동안 보급 없이 장기 작전이 가능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급속 충전이 가능한 고출력 저소음 발전기, 리튬 배터리, 첨단 AIP를 조건으로 달았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와 스페인이 제안한 잠수함은 기술력 부족으로 이 조건을 만족할 수 없습니다. 2022년 10월을 기준으로 이 조건을 최소한이나마 충족하는 현역 잠수함은 지난 3월 9일 취역한 일본의 타이게이급 잠수함 일본함 타이게이뿐입니다. 이외에는 독일의 216급, 프랑스의 쇼핀 바라쿠다, 한국의 도산 안창 호급 배치 등이 있으나 도산 안창 호급 배치 1을 제외하면 다른 나라들의 잠수함은 아직 수주조차 안 된 상상 속 고남입니다. 그래서 독일은 설계뿐인 216급이 아니라 216형을 축소해 싱가포르에 수출한 218급으로 사업 제한을 변경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인도가 요구하는 조건 중 하나인 지금 당장 실물이 있는 잠수함을 원할 경우 사실상 일본만이 인도와 협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본도 충격적이게도 그나마 실툴이 있는 타이게이조차 인도군의 요구를 완벽히 충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도가 장시간 잠수에 꼭 필요하다며 필수 조건으로 내건 연료전지 AIP가 없기 때문인데요. 그러므로 인도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하는 잠수함은 현재로서는 2026년 해군에 인도될 도산만 창호급 배치 2가 유일합니다. 하지만 황당하게도 이렇게 대단한 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 한국조차 인도의 요구를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도 그럴 게 인도는 2026년 이전에 초도함의 실물을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까지 사업 후보를 선정하고 2024년까지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 뒤 2025년부터 잠수함 건조를 시작해 2026년에 건조를 마무리 지으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런 조건은 상당히 어이없는 조건입니다. 인도가 요구하는 잠수함의 스펙은 현존하는 최상급의 스펙이며 또 이를 현실화하는 것은 최강의 잠수함을 보유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인도가 요구하는 기한은 최신의 3,000톤급 잠수함이 아니라 바다 낚시에 쓰는 통통배를 만들어도 이런 식이면 탈이 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은 세계의 여러 방산기업들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일본을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등 인도의 요구를 만족할 수 없는 나라들이 차례로 입찰을 포기했습니다. 하지만 수출 없이 먹고 살 수 없는 한국은 포기하지 않고 이 사업을 이어가려 했는데요. 그런데 이런 한국조차 인도의 추가적인 요구 조건 때문에 사업을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체 인도의 조건이 뭐길래 수출이면 자다가도 깨는 우리 기업조차 학을 떼는 것일까요? 그 조건은 바로 라이선스 생산과 기술 이전 그리고 품질 보증입니다. 인도는 이번 사업 이후 완전 국산 잠수함을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잠수함 건조 과정에서 모든 기술을 제공해야 하며 잠수함을 인도에서 건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인도 조선소에서 잠수함을 직접 만들어봐야
다음 잠수함을 제대로 국산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인데요. 하지만 이건 인도의 입장이고 한국이 보기에 민도의 조건들은 날강도가 따로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잠수함의 잠자도 모르는 인도 조선소의 직원들을 데리고 세계 최강의 첨단 잠수함을 2년 만에 건조하라는 건 돌덩이를 황금으로 바꾸란 말이나 다름없는 언지입니다. 더군다나 인도는 불과 2년 만에 만들어진 잠수함에서 하자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사업을 수주한 기업이 져야 한다는 황당한 조건까지 걸었습니다. 이래서야 사업이 제대로 될 턱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인도에서조차 P-75I 사업을 접자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호주가 잠수함 도입을 재개했을 때 똑같이 발생할 문제입니다. 호주 조선소의 노동자들은 능력은 없으면서 파업을 일삼는다는 평이 많고 비두전 역시 무리하게 요구할 게 뻔합니다. 인도보다 훨씬 돈을 많이 주고 사업 기간이 비교적 길다는 게 그나마 위안거리지만 아무래도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행인 것이 호주와 한국의 방산협력은 인도와 한국의 방산협력과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국가의 특성입니다. 사실 인도는 자원도 많고 인구도 많아 잠재력이 큰 국가입니다. 그래서 기술 이전을 받아 국산 잠수함을 만들면 모든 것을 스스로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호주는 자원은 풍부하나 사람이 적어서 모든 일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호주는 무조건 기술을 달라고 윽박지르는 인도와 달리 여러 조건을 걸고 계속 같이 일할 파트너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만으로 잠수함을 사고 팔고 할 끝낼 관계가 아니라 이후로 계속 함께 잠수함을 공동 개발하고 생산하며 남아가 모든 방산 분야에서 함께 사업을 추진할 영구적인 동맹을 구하는 건데요. 이런 호주에게 자원은 없지만 뛰어난 기술과 사람은 있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최고의 파트너입니다. 게다가 호주와 한국은 이미 K9 생산 공장을 호주에 건설하며 본격적인 안보 협력을 추진 중이며 레드백 등 추가적인 방산 협력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는 공통의 적을 두고 있으며 서로 거리가 멀어 영토를 두고 다툴 일도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호주가 미국이 주도하는 파이브 아이즈처럼 함께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사이가 된다면 양국 모두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자원을 값싸고 만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고 호주는 부족한 인력으로 모든 무기를 개발하려 애쓰지 않고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게 되어 두 국가가 함께 무기를 도입함으로 개발 실패의 부담을 줄이고 양산 비용을 크게 낮출 수 있습니다. 일례로 만약 호주와 한국이 KF-21N이나 중형 항모 도입을 함께 추진한다면 금전적으로는 무조건 손해일 게 뻔한 KF-21N과 중형 항모의 도입이 꽤 할만한 사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거래는 앞서 말씀드린 양국 상황을 파져봤을 때 호주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 양국의 위치가 바뀌지 않는 한 수십 년이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수십조 원어치 무기를 제값받고 수출하면서 약간의 기술을 이전하는 사업이라면 충분히 해볼 만한 사업이라고 국내 군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커스 동맹 국가들은 중국의 세계 패권 야욕을 한국이 어느 정도 해소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국을 끌어들이겠다며 만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잠수함 사업의 조건을 한국이 유리하게 골고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번 호주의 차세대 잠수함 사업에서 한국의 현명한 선택이 이뤄지길 기대하겠습니다. 한국 무기의 차이. 세계 최강으로 인정받던 미국제 무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몰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활약을 펼치고 있다는 소식에 각국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손실이 심각한 상황이 드러난 겁니다. 이미 수백 번의 실전을 통해 충분히 검증된 무기였었기에 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믿었던 무기가 고철 덩어리가 되어버리자 우크라이나에서 긴급히 추가 지원 요청을 해왔는데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무기를 지원해줄 능력은 한국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중립을 지키고 있었기에 우크라이나의 대반격에 제동이 걸리게 될 것으로 보였는데요. 최근 키이우에서 벌어진 사건으로 대한민국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잠자는 호랑이의 코털을 뽑았다는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M777 견인 곡사포는 미군이 기존에 운용하던 M198 155mm 곡사포를 대체하기 위해 개발되었습니다. 기존에 주력으로 사용되던 M198 곡사포는 무겁고 전개 속도가 느려 해외에서 원정 작전을 펼쳐야 하는 미군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했었습니다. 때문에 이를 보완하여 개발된 M777은 부품의 대부분이 티타늄으로 이루어져 훨씬 가벼운 무게를 가지고 있으며 신속 전개가 가능하도록 개량되어 뛰어난 작전 편의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견인포로 이름 높았던 M777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처참하게 몰락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되고 지금까지 100여 문의 M777이 우크라이나군에 지원되어 맹활약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며칠의 교육 기간만으로도 숙달된 포병을 만들 수 있고 기존 견인포에 비해 60%밖에 되지 않는 무게로 신속한 배치가 가능해 긴박한 우크라이나의 상황에 적합한 무기였었죠. 다연장 로켓포 하이마스와 함께 우크라이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 활약하며 역시 미국이 만든 명품 무기라고 칭송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M777 곡사포의 손실률이 어마어마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결국은 견인곡사포라는 태생적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신속 전개가 가능하다지만 어디까지나 같은 설치형 포들과 비교한 이야기였습니다. 러시아의 대포병 레이더에 포착되어 반격당하는 동안 회피기동을 펼치는 건 M777의 전개 속도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러시아군 드론이 촬영한 M777 곡사포가 러시아군의 공격에 피격당하는 모습입니다. 보듯이 마땅한 방호 능력이 없었기에 운용 인원들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결국 수십 문의 M777 견인포가 러시아의 공격에 당해 운용 불가 상태가 되어 우크라이나 군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리 최첨단 견인포라고 해도 국가 간의 전면전에서 활약하기엔 이미 시대에 뒤처진 무기체계였던 것이죠. 결국 우크라이나 수뇌부는 서방에 긴급하게 차륜형 혹은 궤도형 자주포를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크라이나의 요청에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난감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의 무기 지원 능력이 한계에 도달한 것입니다. 최근 CNBC에서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에 보낼 무기가 부족하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었습니다. 미국은 전쟁 이후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약 152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지원해왔습니다. 실로 천문학적인 액수의 군수물자인데 이를 보충할 추가적인 생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미 국방대학 교수이자 국방정책 총괄이사 출신인 데이브 데스로 씨는 미국이 군수물자 생산을 늘리지 않는 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라며 미국의 무기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고 우려했습니다. 유럽 역시 무기 재고가 고갈된 건 마찬가지인데요. EU 외교안보정책 고위 대표 요셉 보렐은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많은 지원을 보내왔기 때문에 대부분의 나토 회원국들의 군비 축량이 고갈된 상태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 사태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기나긴 평화 속에서 서방 국가들은 기준보다 적은 양의 무기를 생산해왔고 각국 정부는 비싼 무기를 줄이고 필요한 만큼만 생산하기로 결정했었습니다. 때문에 현재 재고가 바닥난 일부 무기들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이 무기들을 재생산하기 위해서는 고도로 숙련된 경험을 가진 노동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 국방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제블린 미사일과 155mm 탄약을 포함한 무기 공장 활성화에 나섰지만 미 전체의 무기 생산량을 늘리는 데에는 최소 1년에서 4년이 소요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 공백 기간 동안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무기 공급처를 찾아야 하는데 그 대안으로 제시된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미국은 대한민국의 무기 생산 능력을 고평가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 미국과 유럽을 대신할 옵션으로 한국을 제시했습니다. 물론 그동안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우크라이나로의 살상 무기 지원을 거부해왔었습니다. 결국은 남의 전쟁이란 사실을 부정할 수 없기에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전쟁에 개입할 명분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난 10일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향해 약 80발의 러시아 순항 미사일이 날아들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에 절반 이상의 미사일이 격추되었지만 나머지 수십 발의 미사일들이 민간 구역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 폭격으로 키이우에 위치한 삼성전자 건물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 건물로부터 불과 150m 밖에 떨어지지 않은 지점에서 러시아 미사일이 폭발해 건물 전면부가 파손되는 피해를 입은 겁니다. 만일 건물에 사람이 있었더라면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삼성전자 관계자는 현지 법인의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지 주재원과 가족은 이미 폴란드 등 안전지역으로 대피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하지만 엄연히 대한민국의 기업과 국민이 러시아에 공격을 당한 사건입니다. 이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며 러시아의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부 외신들은 한국이 드디어 중립을 깨고 본격적인 살상 무기를 지원하리라고 추측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크라이나를 주축으로 하여 러시아를 상대하는 구도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 판에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미국의 움직임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차세대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유력한 후보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 위싱턴 DC 워싱턴 컨벤션 센터에서 열리는 오저 방산 전시회에 한화 디펜스가 초청받아 첨단 지상 장비들을 선보였습니다. 한화 디펜스는 이번 전시회에서 처음으로 K9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동시에 전시회 두 장비를 동시 운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효과를 집중 홍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중순 애리조나주 유마 육군 성능 평가 시험장 YPG에서 K9 자주포의 성능 평가가 실시되기도 했었는데요. K9A1 자주포와 K10 탄약 운반 장갑차에 미국의 최첨단 155mm 탄약을 사용하는 시연회가 이루어졌습니다. 시연은 세 가지 주요 이벤트로 구성되었습니다. K10 탄약 운반 장갑차에 의한 미국 탄약의 자동 재보급 M795탄을 발사하여 K9A1의 사격부, 진지이동, 급속 사격 및 빠른 발사 속도 능력을 시연하고 마지막으로 XM1113 랩탄을 사격합니다. 시연은 K10의 미국 탄약을 자동으로 장전하는 것으로 시작되었으며 참석자들은 M795 및 XM1113 탄약이 K10의 자동 탄약 장전 시스템과 호환되는 것과 수동 작업 없이 자주포를 효율적으로 재보급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K9A1 자주포는 M795탄 여러 발을 발사한 후 즉시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잠재적인 반격을 피하는 차량의 민첩성을 보여주는 사격부, 진지 이동 기능을 시연했습니다. 시연회의 급속 사격 및 속사 구간에서 K9 승무원들은 최소한의 노력으로 각각 16초에 3발, 45초에 6발을 발사했습니다. 시연 마지막 부분에서 K9A1은 XM1113 랩을 발사하여 50km가 넘는 사거리를 달성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한 XM1113탄은 로켓 보조 추진체를 사용하는 사거리 연장탄으로 미 육군이 해외 포장비로 XM1113탄을 발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화 디펜스 미국 법인 사장인 존 켈리는 이번 시연은 K9 시스템의 확장된 사거리, 사격 및 회피기동, 높은 발사율 외에도 K9과 K10 차량의 미국 군수 및 시스템과의 완전한 상호 운용성을 보여줌으로써 크라다 목표를 모두 성공적으로 충족시켰다며 유마에서 데브콤 AC 및 미 육군 시험평가 사령부 에텍과의 협력은 훌륭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시연회를 통해 미 자주포 도입 사업에서 한국의 K9 자주포가 경쟁자들보다 한 발 앞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업을 통해 미군이 도입하게 될 자주포는 미군에 배치되는 것보다 먼저 우크라이나 전장으로 향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며 미국을 대신해 병기창 역할을 해줄 나라를 구하고 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군은 연간 수조 원의 예산을 탄약 생산에만 할당하고 있어 현재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가장 부족한 155mm 탄약 생산 능력은 미국보다 한국이 5배가량 앞서 있다고 합니다. K9 자주포, K2 전차 등 각국으로 수출이 이어지며 생산 라인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었기에 미국이 원하는 물량을 제때 공급해 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인 듯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대한민국이 말 그대로 민주주의의 병기창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평화에 안주해 있던 서방 국가들과 달리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위기 속에서 살아와야 했었던 한국이기에 가능한 일이죠.
방산이 반도체에 이어 새롭게 대한민국을 대표할 산업이 되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은데요. 한국 방산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그날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